세계 단편 소설 천진한 아이. 유년 시절엔 언제나 피아노 소리가 난다. 그레이엄 그린 지음. 조그마한 시골역에 도착하여 기차에서 내렸을 때에야 비로소 롤러를 데려온 것이 잘못임을 알았다. 가을 저녁은 어느 계절보다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다. 롤러의 짙게 화장한 얼굴이라든가 숙박용 도구들이 전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작은 여행 가방은 작은 운하 너머에 있는 낡은 곡식 곡간이며 언덕 위에 보이는 등불이며 낡은 영화의 포스터며 하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나 롤러는 말했다. 시골에 가요. 그러자 비숍 푸즈 핸드런이라는 이름이 맨 먼저 나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곳에선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옛일을 추억하는 것은 내 쪽이니까. 늙은 짐꾼까지도 나의 심금을 건드렸다. 입구에 사륜마차가 있을 거야. 나는 말했다. 그곳에 있는 마차가 처음에는 내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택시 2대를 보고서 옛터도 발전하는구나 하고 생각에 잠겼다. 매우 어두웠다. 엷은 가을 안개, 이슬 젖은 잎사귀와 운하의 물냄새, 모두 어린 시절에 깊이 정든 것들이었다. 하필 왜 이런 곳을 택하셨어요? 무시무시해요. 롤러는 말했다. 내게는 이곳이 무시무시하지 않다는 이유를, 그리고 운하 옆에 모래산이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3살 때 이 모래산을 남들이 말하는 해변인 줄 생각한 기억이 난다. 롤러에게 설명한 데짜 소용없는 일이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나는 이 가방이 가볍다는 것을 아까 말했다. 이것은 순전히 체면 유지의 가짜 통행증에 불과했다. 걷자고 했다. 우리는 조그마한 곱사등이 다리를 건너서 양놓은 건물을 지나갔다. 내가 5살 때 중년 남자가 자살하려고 이 양놓은 건물 중 한 곳으로 뛰어든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고 구경 온 이웃 사람들이 그를 2층까지 몰아 올렸던 것이다. 시골이 이럴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녀는 말했다. 양로원은 작은 회색 돌상자처럼 보기 흉한 건물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 양로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산책하는 것은 그야말로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러나 나는 롤러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해주어야 했다. 그녀의 출생지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은 그녀 탓이 아니다. 우리는 학교와 교회를 지나서 넓은 옛 중심가로 들어섰다. 태어나 이곳에서 보낸 12년간의 생활이 내 기억 속에 떠올랐다. 만약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기억이 이다지 강렬하리라고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 12년간의 세월은 특별히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세월이었다. 그러나 장작불 냄새를 축축한 어두운 포석에서 스며 나오는 추위와 함께 맞는 지금, 나는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천진함의 냄새였다. 나는 롤러에게 좋은 여관이 있어. 여긴 알겠지만 우리를 늦게까지 붙들 만한 일이라고는 없을 거야. 우리 저녁 먹고 술이나 마신 후 잠이나 자자.
하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고약한 것은 내가 혼자였으면 하는 거였다. 이곳을 떠난 후로 여태까지 돌아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곳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모래산과 같은 내가 깡그리 잊어버렸던 물건들이 애수와 향수를 자아냈다. 이 작은 마을을 헤매고 다니며 아무리 불행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던 그 소년 시대로 되돌아갈 단서들을 주워 모으면서 나는 가을철의 우울한 기분에서 잠옷 행복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요다음 내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이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로울러의 기억이 섞일 것이고 정말이지 로울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가 될 테니까. 우리는 전날 술집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좋아하게 되었다.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여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추억들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우리는 메이든 헤드에 갈 것을 그랬다. 그것도 역시 시골이니까. 여가는 내가 기억한 곳에 있지 않았다. 읍사무소는 생각했던 그 자리에 있었으나 사라센식의 둥근 지붕을 한 영화관과 다방이 새로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땐 없었던 차고가 있었다. 교회 별장이 있는 가파른 언덕을 왼편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길도 역시 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저 길은 없었던 것 같아. 나는 말했다. 당신이 어렸을 때요? 로울러가 물었다. 말하지 않았던가? 난 여기서 태어났어. 저를 데리고 와서 재밌었겠군요. 로울러는 말했다. 그녀는 괜찮은 여자였다. 그녀의 립스틱 색깔도 좋았다. 꽤 많은 돈을 들였다. 로울러에게 옷 펀드 지폐를 지불했다. 그리고 계산서며 차비며 술값이며 모두 들었다. 그러나 여기가 아닌 딴 곳이었으면 돈을 쓴 보람이 없었으리라 생각됐다. 나는 그 길의 맨 아래쪽에서 서성거렸다. 무엇인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만약 어린아이들이 그 순간에 언덕길을 내려와서 차가운 가로등 불빛 속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시끄러웠다. 가로등 밑을 지나칠 때 그들의 입김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가 린넬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니셜의 두 글자를 수놓은 가방들도 덜어 있었다. 그들은 나들이 옷을 입고 있었고 약간 수줍어했다. 저희들끼리 모여있는 어린 소녀들은 마치 적군에게 포위된 밀집 군대와도 같았다. 머리에 리본과 번들번들한 구두, 차분한 피아노 소리가 생각났다. 이 모두가 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들은 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언덕 중턱에 있는 만병초가 심어진 차도변의 조그맣고 네모난 집에서 댄스 교습을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더욱 나는 로울러가 옆에 없었으면 했다. 이 그림 속에 뭔가 빠져있어 하고 생각했을 때 로울러의 존재는 어느 순간보다도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감각이 내 뇌의 밑바닥에서 이글거렸다. 우리는 술집에서 술을 몇 잔 했으나 저녁 식사가 나올 때까지 아직 반 시간이 남았다.
나는 로울러에게 말했다. 당신은 이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싶지 않겠지? 당신만 괜찮다면 나는 한 10분간 나갔다가 내가 늘 다니던 장소를 보고 돌아올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술집에서는 초등학교 선생인가 싶은 이 마을의 남자 하나가 그녀에게 그저 술 한 잔을 사고 싶어 했다. 그는 런던에서 이렇게 로울러를 데리고 하룻밤 지내러 온 나를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처음에 나타난 집들은 모두 새로 지은 집들이었다. 화가 났다. 이 집들에 가려서 내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들과 대문들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호주머니 속에서 젖어 조각조각이 붙어버린 지도를 펴보니 전 도면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중턱에 그 집은 그대로 있었고 현관 차도도 있었다. 아마 예전과 같은 노부인이 댄스 교습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어른 나이가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는 법이다. 그녀의 나이도 당시 35을 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은 일과표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었다. 8세 이하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8세부터 13세까지는 7시부터 8시까지였다. 나는 대문을 열고 조금 안으로 들어갔다.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그 기억이 되살아났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피아노 소리라기보다는 단순히 가을철이나 추위, 서리에 젖은 잎사귀 때문이었으리라. 피아노는 그 당시 지금과는 다른 곡조를 쳤으니까. 유난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있듯이 어린 소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나보다 1살 위였다. 그녀가 만 8세가 되는 때였으리라.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것과 같은 열렬한 사랑을 그 후 아무에게서도 느낀 적은 없었다. 적어도 나는 어린애들의 사랑을 비웃는 과오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어린애들의 사랑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니 불가피하게 무서운 이별이 따른다. 물론 소녀 앞에서 자신의 용기를 보이기 위해 불난 집이나 전쟁이나 결사적인 돌격 이야기를 꾸며댄다. 그러나 결혼 이야기는 꾸며대지 못한다. 결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고통이 덜할 리는 없다. 나는 생일 파티에서 봉사놀이를 하던 기억이 났다. 소녀의 몸에 손을 대볼 구실을 얻기 위해서 그녀를 잡으려고 애썼으나 번번이 허탕을 쳤다. 결국 그녀를 붙잡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나를 피했다. 그러나 2해 겨울 동안 한 주에 한 번은 그녀와 함께 댄스 교습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댄스 교습 시간, 그녀가 내년에는 상급반이 된다고 말했을 때 한층 마음이 아팠다.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접촉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그녀도 나를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었다. 나는 늘 그녀의 생일 파티에 갔고 그녀도 나의 생일 파티에 왔다. 그러나 우리는 댄스 교습이 끝난 뒤에 함께 집으로 뛰어가는 일조차도 없었다. 만약 그랬다면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럴 생각이 우리에겐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떠들며 계집애들을 희롱하는 산의 친구들과 함께 가야 했고 그녀는 언덕길을 내려갈 때 둘러싸이며 떠밀리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계집의 친구들과 함께 가야 했다. 안개 속에 서서 부들부들 떨며 외투 깃을 세웠다. 옛날에 C.B. 코크린의 댄스곡이 연주되고 있었다. 인생의 긴 여행을 하고 난 맨 마지막에 기껏 로울러와 같은 여자를 만나다니 천진함에는 잃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어린 시절 내가 머리를 짜낸다는 것은 기껏해야 무슨 정열적인 편지를 써서 대문에 나무 구멍 속에 슬쩍 넣어두는 것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기억한다는 것이 이상했다. 한 번은 그녀에게 그 구멍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만간 그녀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편지를 찾아낼 것을 확신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이었나 궁금해졌다. 어린 시절에는 어떤 것도 표현할 줄도 몰랐을 텐데. 그러나 표현이 부적당하다고 해서 그때의 고통이 지금 느끼는 고통보다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날 내가 그 구멍을 더듬을 때마다 편지가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그리고 댄스 교습은 끝났다. 아마 그 이듬해 겨울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 같다. 대문을 나서면서 그 구멍이 여전히 남아있는가를 살폈다. 구멍은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 계절과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그 안전한 피난처에서 종이 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꺼내어 펴 보았다. 성냥을 그었다. 조그맣고 뜨거운 불이 안개 낀 어둠 속에 켜졌다. 작은 불빛을 통해 드러난 조잡한 그림을 보고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잘못이 있을 수 없었다. 유치하고 선명하지 않은 남녀의 스케치 밑에 나의 이니셜 두 자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뽀얀 입김이며 린넬의 가방이며 축축한 잎사귀며 또는 모래산보다 추억을 일깨워 주지 못했다. 전혀 기억에 없었다. 이것은 화장실 벽 위에 추잡한 사나이가 그려놓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순수하고 강렬하며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정열뿐이었다. 처음에는 마치 배반을 당한 듯 했다. 결국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로울러는 그다지 이 장소와 어긋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날 밤 늦게 로울러가 나의 품에서 돌아 누워 잠들 때 나는 그 그림의 깊은 천진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독특한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무엇인가를 그렸다고 믿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 그 그림이 음란하게 보이는 것이다.